중국이 한국에게 했었던 일들을 역으로 그대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상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을 흔들어 놓기가 어렵습니다만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만큼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인도에서 반중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중국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인도는 마치 한국의 불매운동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했고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하게 관련 외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원칙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월 30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를 향해 던진 말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중국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9개의 사용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주 인도 중국 대사관은 더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인도의 조처는 차별적인 것으로 이유가 모호하다며 이는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규범과 국제법을 거론하는 상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자국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상대방 국가에 툭하면 경제 징벌을 가하던 중국이 이번에 인도로부터 거꾸로 경제 보복을 당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간주하면 상대방 국가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는 경제적 공격을 자주 가합니다. 2012년 센가쿠 열도 영유권 분쟁 때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의 선동 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어 1년 만에 일본 자동차의 중국 수출이 32% 급감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는 등 다방면으로 일본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이후에는 한국이 중국의 비공식 제재의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뚝 끊어져 한국 관광, 유통, 숙박업계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 제품 불매운동에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는 융단 폭격식 행정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롯데는 할인점 등 유통 분야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좀처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게임 업계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부 한국의 인기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게임은 아직도 단 한 개도 영업 허가 번호인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불공정 시비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2010년 중국의 인권 운동가인 고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동조에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호주가 중국의 비공식 경제 제재의 목표물이 됐습니다. 중국은 무역에서 관광,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호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국에 가하는 경제 제재의 중요한 특징은 비공식적이라는 점입니다. 관광객 송출 중단 등 불매운동은 사회 분위기를 헤아린 업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포장됩니다. 식품 수입 중단 등 조치에는 표면적으로 질병 확산에 따른 검역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가 제시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앞세운 인도 정부의 중국 애플리케이션 제재는 중국의 그간 행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중국이 당황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이후 나온 조치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지만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해 이번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붙은 중국 제품 불매운동과 인도 정부의 비공식 제재로 중국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남들에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인도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13억 5천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어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틱톡만 해도 인도 내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위로 10%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을 제외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중국은 인도와 분쟁이 더욱 격화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을 중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중국 내 많은 기업이 타격받으며 중국 내 경제 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진 전인대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등 보통은 공산당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하던 경제지표나 앞으로의 목표는 사라졌는데 이는 최근 10수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외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큰 실패를 겪는 국면이 나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중국이 각 국가와 벌여놓은 1대1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정책으로 중국의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대부분 국가의 재정이 빈약한 나라들과 진행한 것으로 그들은 빚을 거의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으며 심지어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의 올해 만기인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대출 변제 기한 연기나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돈을 못 갚겠다고 나오는 국가들이 속출한 것이죠. 이것은 시진핑 체제의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자국 금융체제를 경색시켜 국민적 분노를 부를 수 있고 거부하면 반중 감정이 커져 국가 비전인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빚을 진 국가들이 연대해서 힘을 합치는 정황도 포착되어 더욱 중국을 당황시킵니다. 중국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원하지만 이들은 글로벌 이슈화시켜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이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대출 조건 등을 공개해 중국 외 다른 국가의 대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서 결국 중국도 방식을 바꾸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대1로는 실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으로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흑자 수출국인 인도를 자극하면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 양국의 실무 영역의 협력은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의 틀에 손해가 가는 것은 실제로는 인도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달래는 모습이 역력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맞불을 놨을 수도 있지만 시기상 불가능한 것이죠. 반면 이러한 국면이 오히려 한국에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전, 기계류 등 여러 분야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한국 제품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기업은 인도 시장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경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보이콧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2018-19년에 대중국 관련 무역 적자가 536억 달러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무역 불균형에 불만이 많았는데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지자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검토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중국산 수입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가 추진하던 한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국영통신사에는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중이고 전국 곳곳에서는 중국 제품을 불태우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중국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모바일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년가량 현지 시장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2017년 4분기부터 2위로 밀려난 뒤 중국 브랜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1위 샤오미를 비롯해 비보, 오포 등이 상위권에 포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는 최근 인도 내 반중 정서를 고려해 당분간 광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중지는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지 중국산 보이콧 분위기는 장차 치열한 한중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 자동차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지만 최근 대규모 물량 공세를 준비하며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창청 자동차 등 최소 6개사 이상의 중국 완성차 업체가 향후 3에서 5년간 인도 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반중 정서가 계속되면 중국차 업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일본 인도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17.3%의 점유율로 2위를 달렸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현지 진출 후 셀토스, 카니발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 중입니다. 물론 인도 시장은 가격에 예민하여 중국산이 현지에서 극적으로 사라지거나 타격을 주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산이 너무 많이 침투해 단기간에 중국산을 퇴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호황을 누려오던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인도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이 타격받은 모습같이 당장 모바일 앱 분야부터 산업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가 되어 중국의 글로벌 횡포가 사라지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품질도 최악인 자동차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품질조사회사 JD파워는 1998년과 1999년 신차 품질조사에서 현대차를 연속으로 꼴찌로 선정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미국을 찾아가자 미국 딜러들은 정몽구 명예회장을 향해 차가 좋지 않으니까 너무 팔리지 않는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정몽구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시 예정이었던 신차도 무기한 연장한 뒤 직접 주도하여 현대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999년까지 현대차가 무조건 많이 생산하자가 목표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양보다는 질을 높이자가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죠. 2004년 JD파워는 현대차의 소나타를 중형 세단 부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꼴찌였던 자동차 브랜드가 5년 만에 단숨에 1위로 변신했는데요. 제품 보증 기간을 10년에 10만 마일까지 보장하면서 미국인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심어주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미국인들은 제네시스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품질 조사 기관인 JD파워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미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1위가 현대차로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상위권에 있었던 렉서스, BMW, 아우디, 벤츠를 모두 제친 놀라운 기록입니다. 내구 품질 조사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고라 평가받았는데요. 얼마 전 타이거 우즈의 사고로 한국산 자동차가 이제는 미국인들의 국민차로 등극하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지난 23일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러스 카운티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타고 있던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부분은 엔진룸이 사라질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중앙 분리대와 도로 표지판 2개를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우즈의 차량은 도로에서 27m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은 도끼와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해 차량 앞유리 부분을 부수고 타이거 우즈를 구조했는데요. 경찰은 우즈가 시속 72km 제한 속도의 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전면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차량 내부 공간은 거의 망가지지 않았다. 에어백이 전개돼 사망사고로 갈 수 있었던 사고가 이 정도에서 멈췄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은 로스앤젤러스 인근의 리비에라 골프장에서 열리는 LA 오픈, 현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메인 스폰서를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LA 오픈은 우즈가 만 16세의 아마추어로 처음 나간 PGA 투어이자 그의 자선재단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우즈는 메이저 대회가 아님에도 꼭 참가하고 있습니다. PGA 투어는 3단계가 있는데 메이저 대회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인비테이셔널급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참가한 덕분에 현대차가 메인 스폰서로 있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타이거 우즈는 대회 기간 동안 제네시스의 첫 SUV GB80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를 대회에서 초대하는 비용만 300만 달러가 들고 대회 총 상금은 930만 달러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그만큼 홍보 효과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즈의 사고로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찰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에어백이 터졌고 차 내부는 그대로 유지돼 충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쿠션 역할을 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의 GB80에는 총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있는 기본적인 위치에 에어백이 설치된 것은 물론이고 운전석 시트 오른쪽 내부에 장착되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펼쳐져 탑승자 간 충돌을 막는 기능까지 세계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GB80의 정면 측면 충돌 등 20여 개 항목 평가 결과 총 92.5점으로 1등급을 부여했고 충돌 안정성 테스트에서 6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우주사고 제네시스 차량 결함 없는 듯 엄청난 사고에 사람 살린 제네시스의 안전성 부각될 듯 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라우어 애널리스트는 2009년 타이거 우즈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사고가 났다. 우즈는 부인 노르데 그린과 다툼을 벌인 뒤 맨발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거세게 몰다가 가로수와 충돌했고 소화전에 들이받고 현장에서 연행됐다 전했고 2017년에는 타이어가 터지고 차량이 훼손돼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즈는 음주운전 의심 혐의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그가 섭취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해 생긴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동안 수많은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해왔는데 그 이유는 그의 수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종아리뼈 피로골절로 아킬레스건까지 찢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목뼈를 잇는 후관절 염증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는 척추신경 감압 수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디스크 제거와 전방 척추 유합 수술, 그리고 지난해에는 허리 미세 추간판 절제술, 그리고 이번에는 정강이뼈 골절로 금속정을 삽입해 발목뼈 나사와 핀을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다행히 타이거 우즈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로 병원을 옮겼고 오늘 아침 부상들에 대해 후속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금 회복 중이며 기분이 좋다. 타이거와 그의 가족은 지난 며칠간 그들이 받은 멋진 지지와 메시지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기를 원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며 질주하던 제네시스가 이번 타이거 우즈의 사고로 미국의 영웅을 구한 최고로 안전한 국민차로 등극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가 애플과의 비밀 유지 관례를 깨고 애플과 협업 소식을 언론에 흘렸다며 더 이상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이 다시 기아차와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매체는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기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고 기아차와 애플이 전기차와 별도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GM과 포드는 전기차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 원씩 투자할 것이라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독일의 폭스바겐은 42조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150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닛산이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본의 자동차 기술은 내연기관차에서나 경쟁력이 있었지 전기차는 이미 현대차에 압도당했습니다. 얼마 전 닛산과 협상 중단한 애플의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현대 기아차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협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애플의 바람대로 자신들이 갑,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을에 위치해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현대차 그룹이 갑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00조 원에서 더 이상 큰 성장이 어려워 보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벗어나 애플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숙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 공장과 인프라, 인력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글로벌 탑5 자동차 회사 중 하나와 무조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 아이오닉5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에 대한 사전 계약을 실시한 결과 첫날 계약 대수가 23,76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11,826대였는데 사전 계약 하루 만에 테슬라 1년 판매량의 2배를 가볍게 넘어버렸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는 기존 현대차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된 파라메트릭 픽셀의 이색적이고 깔끔한 직선 라인이 매력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애플의 협상 파워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